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퇴직소득세 계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 자, 우선 퇴직소득금액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자, 그런 다음에 퇴직소득공제를 산정을 하죠. 자, 퇴직소득공제는 우리가 이제 근속연수 공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을 해서, 자, 여기에 근속연수로 나눈다. 자, 그리고 근속연수라는 것은 회사를 근로한 기간, 그리고 여기에 11을 곱하면 이게 환산급여가 산정이 되고, 자, 이 환산급여를 토대로 퇴직소득공제를 산정을 하죠. 환산급여 공제를 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을 하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보면,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펴봤던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산출세액을 어떻게 산정하냐? 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자, 요게 산출세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 근속연수를 비례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나누기 12 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다른 소득의 그 산출세액 산정 방법과 다른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우리가 과세표준에 그대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산정이 됐지만,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이 과세표준 곱한 거, 세율을 곱한 그 산출세액에서 12로 나눠서 곱하기 근속연수를 곱해주는데, 자, 이것을 뭐 연분연승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연분연승법의 뭐 정확한 개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부 변형이 되긴 했지만, 자, 이렇게 근속연수를 반영한 것을 우리가 연분연승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연분연승법이란 무슨 얘기냐? 세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금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주는, 자, 이것을 연분연승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전에는 이 12로 나눈 것을 근속연수로 나눠줬죠. 자, 근속연수를 나눠주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해줬는데, 자, 그래서 연분연승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주는, 자, 이러한 연분연승법을 채택을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속기간이 뭐 30년, 40년 되면 퇴직소득세가 너무 적게 산정이 되고, 이 소득세, 세금을 이제 안 거치게 됩니다. 안 거치게 돼서 이 세금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퇴직소득세를 늘리기 위해서 이 연분연승에 해당하는 이 근속연수를 없애버리고 그냥 12만 나눠주는 겁니다. 즉 12년 동안만 근속연수를 반영해주고 그 이상 거는 반영해주지 않음으로써 퇴직소득세도 이제 많이 올라가서, 퇴직소득세가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세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이제 차감 원천징수세액이 나오고, 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A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에 2001년 1월 1일에 입사를 했고, 자, 2020년 3월 28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A씨의 근속 연수는 20년이고, 자,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얼마냐? 1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퇴직급여액은 1억 원이죠. 자, 그리고 비과세 소득은 없습니다. 자, 뭐 장애 보상금 이런 것들이나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거의 비과세 퇴직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퇴직소득 금액은, 자,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 빼는데 비과세 소득은 0원이기 때문에 결국 퇴직소득 금액은 1억 원이라는 거죠. 퇴직소득 금액은 1억 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 퇴직소득 금액에서 퇴직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되는데,
자, 이 퇴직소득 공제는 어떻게 산정하냐? 자, 근속연수가 5년 이하다 그러면 근속연수 곱하기 30만 원 한 게 퇴직소득 공제액이 되는 거고, 즉 그 근로소득 공제,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아니라 근속연수 공제가 되겠죠. 근속연수 공제, 퇴직소득 공제가 되는 거고, 자, 5년 초과해서 10년 이하로 근무를 했다 그러면 150만 원 더하기 근속연수에서 5년을 차감한 거에 50만 원을 곱해주는 거고, 자, 10년 초과 뭐 20년 이하로 근속을 했다 그러면 400만 원 더하기 근속연수 빼기 10만 원 곱하기 80만 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근속연수는 20년이기 때문에 자, 10년 이상 20년 이하에 해당하는 이 구간에 해당되는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퇴직소득공제는 400만원, 이 400만원 더하기 근속연수가 20년이니까 근속연수 20년에서 10년을 차감해주고, 자, 여기에 80만원을 곱해주죠. 자, 그러면 10년에 80만원 곱하면 800만원이고 여기에 400만원 더하면 퇴직소득 공제액은 1200만원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퇴직소득 금액 1억 원에서 퇴직소득 공제, 즉 근속연수 공제 1200만원을 빼고, 자, 여기에 근속연수가 아닌 12를 곱하죠. 여기에 12를 곱하고, 자, 근속연수 20년으로 나눕니다. 자, 근속연수 20년으로 나누죠. 자, 이 얘기는 우리 산식에서 봤던 여기 이거죠. 자,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를 차감을 하고 여기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 퇴직소득 금액 퇴직소득 공제 차감해서 근속연수로 나눠서 12를 곱해주면 환산급여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산급여는 바로 이렇게 퇴직소득 금액 1억 원에서 퇴직소득 공제, 근속연수 공제 1200만원을 차감을 하고 여기에 12를 곱해서 20년으로 나눠버린 이 5280만원이 바로 환산급여가 되는 겁니다. 자, 환산급여가 5280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환산급여에서 이제 환산급여 공제를 산정을 해서 차감을 해주면 이제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산급여 공제액은 바로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다 전액 공제를 해주고, 자, 8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다 그러면 800만원 더하기 환산급여 빼기 800만원 곱하기 60%를 해주는 거고, 자, 환산급여가 뭐 1억원 이하다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다 그러면 4520만원 더하기 환산급여의 7천만원 빼서 곱하기 55%가 환산급여 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환산급여가 5280만원이니까 환산급여 5280만원은 8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이 구간에 해당되는 800만원 더하기 환산급여 빼기 800만원 곱하기 60%를 적용한 환산급여 공제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00만원 더하기 환산급여 5280만원 빼기 800만원에서 5280만원에서 800만원을 빼서 60%를 한 금액과 800만원을 더하면 바로 환산급여 공제액은 3488만원이 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세표준은 바로 환산급여 5280만원에서 환산급여 공제액 3488만원을 차감을 한 1792만원, 즉 이 1792만원이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데 이 세율은 뭐 기본 세율 똑같습니다. 60%부터 45%, 그래서 1200만원 이하면 66%, 자, 그 다음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그러니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자, 그 다음에 5억부터 뭐 10억까지는 42%, 그 다음에 10억을 초과하면 4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세표준이 1792만원이니까 1792만원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죠. 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 해당되는 이 구간이 1792만원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5%를 곱하고 108만원을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환산산출세액을 산정을 하는데 이 환산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기본세율 곱하기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이 결국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1792만원이니까 1792만원 곱하기 12%를 곱해주고 여기에 누진공제액 108만원을 차감을 해주면 환산산출세액은 106만 8천원이 되는 겁니다. 이 106만 8천원이 환산산출세액이 되는 거고 이 환산산출세액의 12로 나눈 금액을 근속연수를 곱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퇴직소득세가 산정이 되는 거죠.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산산출세액 106만 8천원에서 106만 8천원에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 20년을 곱하면 바로 산출세액은 268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퇴직소득세는 268만원이 되는 거고 회사가 268만원을 원천징수하고 1억원에서 268만원 원천징수해서 납부를 하고 1억원에서 268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그 원천징수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바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회사가 계속 뭐 잘 돼가지고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중간에 뭐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또는 회사가 이제 망해버렸다. 자, 그랬을 때는 종업원들의 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자,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97년도 1997년도 아마 여러분들 2000년도 세대는 뭐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뭐 인식할 수 없겠지만 1997년도 IMF가 발생이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해서 내가 회사를 다니지 못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소득도 창출하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쫓긴 상황이 바로 1997년도 상황인 거죠. 아마 그때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그때 기록을 보면 그 어느 은행이죠? 상업은행인가에서 그 직원들 퇴직할 때 그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그 금고를 붙들고 있는 자, 그런 여직원들의 모습이 보일 건데 자,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사가 근로자들의 뭐 노동 착취를 하는 그런 문제들은 물론 뭐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이 경제가 안 좋아서 회사가 망가지면 얼마나 그 비참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때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때 망했던 대기업 뭐 한복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어려운 사람들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토대로 일정 인원 초과되는 그 회사들은 퇴직연금을 강제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서 이제 회사가 의무적으로 직원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불입을 하죠. 그러면 이제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제 직원들은 바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바로 이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회사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불입을 함으로써 퇴직금을 이제 회사가 더 이상 지지 않는 자, 그런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일부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가 먼저 퇴직금을 지급해주고 추후에 그 회사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해서 국가가 퇴직금을 환수하는 자,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바로
그 거제도에서죠. 몇 년 전에 거제도 조선업이 불황으로 인했을 때 우리나라 그 노무사들이 전부 거제도로 갔다는 그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연출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때 거제도 조선 업황이 불황으로서 그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서 그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을 노무사를 통해서 먼저 국가로부터 받고 국가는 바로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회사로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는 자 그러한 절차가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죠.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회사가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퇴직금에 대해서 이제 회사 경비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리한 게 뭐냐? 회사가 퇴직금을 불입하게 되면 매년 근로자들의 임금이 급여가 상승되기 때문에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 이미 급여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 그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자, 확정기형 퇴직연금 DC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DC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매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회사의 퇴직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회사가 불입한 퇴직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퇴직연금 가입하는 방법은 우리가 확정기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C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DB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DC형이냐 DB형이냐 둘 중 선택하라고 하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가 DC형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DC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회사가 이제 이 DC형으로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불입하는 순간 더 이상 이제 회사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책임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회사는 없어지고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으로 토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금융기관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제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서 적립금을 운영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퇴직금도 일시에 지급받으면 일시금으로 뭐 이제 원천징수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연금의 형태로 받겠다 그러면 이제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확정기형 퇴직연금 DC형에 들고 회사가 이제 퇴직을 했다. 그러면 근로자 퇴직 시 이 회사가 이제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천징수를 누가 하냐? 자, 회사는 DC형으로 퇴직금 적립함과 동시에 더 이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퇴직금 지급 의무가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기관의 토스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바로 퇴직연금 사업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DB형은 적립금과 운영 수익 귀속자는 회사입니다. 자, 회사가 DB형을 들었다고 해서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의 지급 의무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대신 퇴직연금 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해서 그냥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회사가 그대로 종업원에 대줄 퇴직금을 그냥 적금을 들은 겁니다. 적금을 들어놨고 그 적금 들은 걸로 이제 대신 금융기관이 회사가 직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데 자, 그 퇴직금이 만약에 실제로 지급해야 될 퇴직금보다 적다 그러면 DB형 퇴직금 가입한 금액 외에 회사가 추가적으로 더 지급해야 될 금액이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적립금과 운영세계의 귀속자는 사용자죠.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 금융기관 퇴직연금자는 회사를 대신해서 퇴직급여를 지급만 할 뿐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즉 DB형 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살아있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DC형은 원천징수는 바로 금융기관에서 퇴직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DC형에 가입을 했으면
뭐 회사를 직원이 퇴직한다고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죠. 자, 그런데 DB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원천징수,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회사에서 DC형으로 가입을 했으면 매년 뭐 그 가입된 은행 금융기관에서 뭐 안내문이 올 겁니다. 안내문이 와서 여러분들 뭐 너 주식에 투자할 거니 채권에 투자할 거니 네가 비율을 선정을 해서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뭐 회사에서 금융기관에서 뭐 법정 그 적립금을 통해서 뭐 적립을 하겠다 이런 안내문이 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아주 안전한 보통 안전한 채권이라든지 보통 이제 적금 같은 걸로 형태로 적립금, 퇴직금 적립금을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이자가 별로 많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조금 더 뭐 높은 퇴직연금을 뭐 받고자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주식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로 뭐 운영을 해달라 선택을 하면 되는데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 손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감안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정 DC형. 자, DC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을 하죠. 자, 그래서 퇴직금을 어디다 적립을 하게 되냐면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적립을 하게 되고 자, 회사가 이제 퇴직을 한다 그러면 퇴직 통보를 해줍니다.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퇴직 통보를 해주면 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바로 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을 하면서 원천징수하고 그 원천징수를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기관이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DB형 확정급여형은 바로 이렇게 퇴사 신청을 근로자가 회사에 하게 되면 이 근로자 퇴직한 거에 대해서 퇴직 통보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 통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뭐 이 지급했다, 얼마 지급했다는 것을 통보를 해주면 이 회사가 이제 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퇴직금과 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있다 그러면 추가 금액까지 해서 회사가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DC형은 퇴직할 때 회사가 원천징수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DB형이다 그러면 회사가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DB형에서 지급된 금액과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원 퇴직소득에 대해서 보죠. 자, 이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자, 임원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임원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회사를 예를 들면,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법인의 주주도 한 명이고, 그 주주가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대표이사 한 명이 퇴직금을 뭐 과다하게 가져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퇴직금을 과다하게 가져가게 되면 그러한 과다하게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자,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소득금액 산정할 때는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자, 소득세법에서는 수입을 총수익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비를 필요경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총수익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그것을 소득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법인세법에서는 수입을 입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비를 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금에서 손금을 빼면 소득금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에서 만약에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그러면 그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손금 인정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경비 처리가 안 되고 그 경비 처리 안 되는 것은 바로 근로자의 급여로 봐서 근로소득자 그 대표이사한테 근로소득으로 봐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손금이 인정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바닥에 하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이 되고 그것은 이제 퇴직급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퇴직급여 중에서도 자, 결국 이 퇴직급여 중에서
일정 금액 한도 이내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 한도가 넘어갔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득세에서도 왜 이 한도 규정이 들어왔냐? 자, 이것은 바로 보험회사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자, 보험회사가 이 소득세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가야 될 것을 갑자기 그 CEO 플랜이라는 그런 뭐 보험을 하나 들고 와서 그 보험을 뭐 여러 가지 뭐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퇴직소득으로 많이 가져가게끔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가야 될 게 퇴직금으로 가게 됨으로써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소득세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자, 그것을 방지하고자 바로 한도 규정을 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법인의 임원퇴직금 송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봐서 근로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법인을 만들 때 정관을 작성을 하고, 정관에 보면은 대부분의 정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임원의 퇴직급여는 별도의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지급 규정에 따로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이죠. 자, 그래서 정관에 퇴직급여 규정을 넣어놓은 경우, 자, 그런데 대부분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넣어놓지 않고 뭐라고 규정되어 있나? 별도의 퇴직지급급여 규정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뭐 만들어 놓은 회사도 있고, 뭐 영세한 회사들은 만들어 놓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만들어 놨다. 자,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해당된 금액을 바로 퇴직급여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1년간의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1년간의 총 급여액의 10분의 1로 해서 근속연수를 곱한 이 금액만 임원 퇴직금 한도로 보기 때문에 이 금액만 결국 퇴직급여로 송금이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로 가서 근로소득세가 추가적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보험회사에서 CEO 플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험을 팔기 위해서 바로 회사에 가서 이 퇴직 정관을 변경해서 정관 변경 규정 만들고,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만든다. 자, 그래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만들고, 이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만들음으로써 퇴직금을 엄청나게 많이 높습니다. 자, 그게 바로 지급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통 통상의 법적에 따른 퇴직금여를 산정하고 여기에 뭐 5배, 뭐 10배, 20배, 자, 이런 식으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만들어 놓죠. 자, 그렇게 지급배수, 여기에 해당되는 이 지급배수를 아무리 많이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배수 전체를 퇴직금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급배수를 일부 줄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 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한다. 그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자, 한도까지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지급배수를 3배,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3배였고, 자, 2020년 1월 이후 퇴직해서 지급하는 것부터는 2배수죠. 자, 그래서 3배수에서 2배수로 줄여놨습니다. 자, 그마저도, 자, 2021년 1월 1일이죠. 자, 2021년 1월 1일 이전, 즉 2021년 12월 30일까지는 지급배수의 그 규정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뭐 지급배수를 뭐 10배, 20배, 30배를 해놔도 전부 퇴직금으로 과세가 돼서 퇴직소득세로 적은 금액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마치 그 절세하는 절세 상품으로 홍보를 해서 보험회사들이 뭐 절세 상품이다 그래서 뭐 CEO 플랜에다 막 들고 다니면서 중소기업에 마구마구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세청이 알게 됐죠. 자, 그래서 2021년 1월 1일에 자, 지급배수 10배, 20배 다 인정해주지 않고 3배까지만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2020년 1월 이후는 부터는 이 3배를 또 2배로 줄여서 자, 202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배수 3배까지 인정해주고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다시 지급배수를 줄여서 2배까지만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3년 동안 지급하던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의 10분의 1로 나누고 여기에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곱하기 나누기 12에서 2019년 12월 30일까지는 3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배로 지급배수 한도 곱하기 3 곱하기 2 한 것만큼만 한도로 봐서 그 금액만 퇴직금으로 오고 나머지는 급여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경우죠. 자,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이라든지 자, 2011년 12월 31일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 금액이 있다.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자, 그 금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전체 근무 기간과 2011년 12월 30일 이전 근무 기간 비율을 퇴직소득 금액에 곱한 금액이고, 자, 다만 2021년 12월 31일에 정관이라든지 정관 위임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 임원퇴직 지급 규정이 있다. 자, 그러면 2011년 12월 30일 퇴직했다고 가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받을 퇴직소득 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로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냐, 2019년 12월 31일에 임원이 퇴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12년 1월 이후 근무한 월수는 96개월이죠. 자, 그리고 퇴직금으로 35억 원을 받습니다. 퇴직금으로 35억 원을 받고, 자, 2011년 12월 31일 퇴직했을 때 가정하면 퇴직소득 금액이 얼마냐? 15억 원입니다. 15억 원. 이것은 그 당시 임원퇴직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15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임원의 3년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은 3억 원이죠. 자, 3년간 받은 총급여를 연평균 환산액이라고 환산해 봤더니 얼마냐? 4억 원일 때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임원퇴직소득금 소득 한도 적용 대상 금액 계산할 때, 자, 퇴직금 35억 원에서 자, 2011년 12월 30 그때 퇴직 가정할 때 받을 퇴직금이 얼마냐? 자, 15억이죠. 자, 그래서 35억에서 15억 차감한 이 20억이 일단 20억 원이 퇴직소득금의 한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도 계산해 보면 자, 3년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이 얼마냐? 4억 원이고, 자, 여기에 10으로 나눠서 자, 2021년 1월 이후 근무기간 월수가 96개월이니까 96을 곱해서 12로 나누고, 자, 바로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를 곱하니까 곱하기 3을 하고 2020년 이후부터 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2배를 하는 거죠. 3으로 곱하면 얼마냐? 자, 임원퇴직 소득 금액 한도는 9억 6천만 원입니다. 9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결국 임원퇴직 소득 금액 한도 초과액은 얼마냐? 바로 20억 원에서 9억 6천만 원을 뺀 10억 4천만 원이 임원퇴직 소득 금액 한도 초과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임원이 퇴직 소득으로 퇴직금으로 35억 받았는데, 자, 임원 퇴직 소득으로 퇴직금 한도 초과가 10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10억 4천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봐서 10억 4천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임원퇴직소득 금액 한도에 해당하는 자, 35억 중 임원퇴직소득금 한도 초과액이 10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10억 4천만 원을 뺀 24억 4천만 원만 결국 퇴직소득으로 봐서 퇴직소득세로 산정을 해서 퇴직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규정을 한도 규정을 뒀냐?
뭐 이유는 하나죠. 뭐 퇴직소득세로 줄어드는 세금을 근로소득세로 해서 더 많이 걷기 위한 겁니다. 세금을. 뭐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 부담이 이 10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 퇴직소득보다 근로소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자, 왜 그러냐? 퇴직소득세는 뭐 소득금액 퇴직소득세 산정 계산 방식에서 살펴봤듯이 자, 근속연수로 나누어서 산출세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의 소득 구간을 적용받음으로써 퇴직소득세가 훨씬 더 적게 나오고 자, 그런 적게 나온 퇴직소득세를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일정 한도를 둬서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봐서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이런 한도 규정을 두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퇴직소득세도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죠.